산업화 시대의 전쟁 세 번째 시간 보호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 보호전쟁이라고 합니다. 1866년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놓고서 신흥강국 프로이센과 전통적 터줏 대감인 오스트리아 간에 벌어진 전쟁을 말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이래 전개된 통일 주도권 경쟁에서 다른 열강들은 전통 강대국 오스트리아의 절대적 우위를 당연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북쪽 변방국가 프로이센은 이 비스마르크라는 걸출한 정치가와 몰트케라는 타고난 장군이 버티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의 눈부신 활약으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 일대 결전을 벌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독일 통일을 향한 굳건한 디딤돌을 넣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케니그라츠 전투였습니다. 중세 말 이래 점진적으로 통일 국가를 형성해온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렀어야 국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독일이 단일 국가로 탄생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혈통과 언어 등을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영향이 컸습니다. 19세기 후반기에 외세 지배나 간섭으로 분열되어 있던 주민들의 민족의식이 형성되고 분출되면서 통일 국가를 향한 열망이 번물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주변 강대국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방해로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주변 열강들은 유럽의 중앙부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등장해서 기존 세력 균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봐 항상 독일을 경계하고 있었죠. 이로 인해서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지방의 세력가들이 지배하는 300여 개의 군소 영방 국가들로 분열된 채 서로 반목과 대립을 거듭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게 되면 이런 독일 땅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세기 초반 나폴레옹의 독일 침공에 이어서 프랑스 2월 혁명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죠. 1848년 5월에 소집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는 긴 통일 과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회의는 순조롭지 못했죠. 무엇보다도 통일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게르만족만의 통일국가를 수립하자는 프로이센의 소독일주의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예상외로 프로이센의 소독일주의가 표결에서 이겼지만 당사국 프로이센 국왕의 거부로 민의를 통한 통일 시도는 실패하고 말입니다. 점차 토론이나 표결이 아니라 무력을 통한 통일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였습니다. 1862년 빌헬름 국왕에 의해서 프로이센 수상으로 발탁된 비스마르크는 군대의 정예화와 장비의 선진화를 기치로 내걸고 강력한 부국 강병책을 추진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장차 독일 통일은 낭만적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한 군사력 증강과 전쟁, 다시 말해서 철과 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에서 군비 증강 예산을 확보한 비스마르크는 그 실천 책임을 국방산 롱과 특히 참모총장 몰트케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통일 방식은 한마디로 통일 방해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1864년 덴마크와 전쟁을 벌여서 슐레스비 홀스타인 지방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이 두 사람은 곧 이어서 1866년 전통 강국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독일의 장례를 건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1864년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서 덴마크를 격파하는 데 성공한 비스마르크는 곧바로
그 총뿌리를 영원한 적수 오스트리아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덴마크 전쟁 승전의 전리품으로 획득한 영토의 분할을 둘러싸고 의도적으로 오스트리아를 자극해서 먼저 전쟁을 도발하도록 유도했던 것이죠. 전쟁 발발 시 예상은 모든 측면에서 프로이센에게 불리한 형세였습니다. 원래 오스트리아의 국력이 프로이센에 비해 월등하게 우세한 것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설상가상으로 프로이센은 그 영토가 하노버와 작센 공국으로 인해 동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인 베를린 방향으로 보헤미아의 영토가 펼쳐져 있어서 여차하면 오스트리아군에게 국가의 심장인 베를린이 짓밟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예로부터 불리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를 역전시키는 것은 위대한 인간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에는 부국 강병의 조타수인 비스마르크와 그의 비전을 군사력으로 실천한 몰트케 참모총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독일군 특유의 임무형 지휘와 일반 참모 제도를 정립한 장본인인 몰트케는 전쟁 발발 직후인 1866년 6월 말경에 신속하게 프로이센의 일개 야전군을 동원하여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던 하노버와 작센 공국을 점령했습니다. 동서로 분열된 프로이센의 영토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던 것이죠. 넓게 보아서 양국 간의 전쟁은 남부의 이탈리아 전장, 서부의 하노버 작센 전장, 그리고 북부의 보헤미아 전장 등 세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전쟁 승패의 향방을 결정한 것은 북부의 보헤미아 전장이었죠. 1866년 6월 몰트케는 총 5개의 발달된 철도망을 이용해서 3개 야전군을 작센 공국을 경유해서 오스트리아의 보헤미아 지방, 오늘날의 체코 지방이죠. 이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철도망의 미비로 단일 철도 노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오스트리아군에 비해서 2배나 빠른 속도로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내선작전이라는 결정적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군에게 작전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7월 초 이동을 마친 양군은 보헤미아의 프라하 동쪽 50마일에 위치한 게니그라츠 요새 부근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북군사령관 베네덱 장군은 약 20만 6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퀘니그라츠 평원에서 접전 당시에는 12만 4천여 명에 불과하던 프로이센의 제1야전군과 충돌하게 됩니다. 결과는 제2야전군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두 방향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공격하게 된 프로이센군의 대승이었습니다. 물론 프로이센군이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우세를 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접전 초기에는 우월한 포병 활약을 앞세운 오스트리아군의 공격에 거의 후퇴일보 직전 상황에 처하기도 했죠. 평소 훈련으로 다져진 장병들의 굳건한 정신력과 프로이센군의 비장의 무기인 부장식 라이플 소총의 도움으로 전세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866년 7월 3일 하루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이 1만 명 미만의 인명 손실을 입은 데 비해 오스트리아군은 약 4만 명의 전상자를 냈습니다. 포로가 된 병력도 거의 2만 명에 달했죠. 이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오스트리아군은 이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쟁 발발 7주 만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동년 8월 말 양국이 프라하 조약에 서명하면서 전쟁은 프로이센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찍이 클라우제비츠가 예견했듯이 단지 한두 번의 결전을 통해 프로이센은 전통적 숙적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독일 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열강의 예상을 뒤엎은 프로이센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의 참패를 당한 이래로 프로이센군은 절치부심하면서 다각적으로 국방력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산업혁명의 확산과 더불어서 빠르게 발전한 당대의 과학기술을 무기 개발에 적극 응용해서
신형 소총과 양질의 대포를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도로 병력을 수송하거나 전신을 활용해서 장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고 군사 작전 시 이를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 발발 이전에 프로이센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특히 공간적으로 매우 불리한 형세에 있었습니다. 하노버와 작센 공국이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영토가 동서로 양분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몰트케는 후장식 라이플 소총, 철도 그리고 전신이라는 세 가지 과학기술상의 발전을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취약점을 극복하고 독일 통일 달성의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35년 최초로 독일에서 전기철도가 개통되었을 때 프레이센군 지도부는 철도의 향후 가능성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약 사항으로 인해 초창기의 철도의 수송 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프로이센군에는 철도의 군사적 잠재력을 내다본 선견지명을 가진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몰트케였죠. 몰트케는 청년 장교 시절부터 철도의 엄청난 수송 능력과 이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간파하고 철도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1858년 몰트케가 프로이센군 참모총장 직책에 임명되었을 때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몰트케는 병력의 동원과 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국가의 철도 운용을 체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화물 열차들은 전시의 군인과 말 그리고 여타 군수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만 했죠. 전시 철도 수송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 철도부서가 참모본부에 신설되었습니다. 인접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에 비해 전체 병력 규모 면에서 열세였던 프로이센에게 철도를 이용한 인원과 물자의 신속한 이동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자체로는 무해한 철도 운송은 19세기 후반기에 점차 전쟁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시간, 공간, 힘이라는 전략의 3대 요소 중에서 특히 시간 요소를 크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부의 명령을 이하부대에 하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까지 거의 모든 군대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만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기병 전령을 활용해서 지휘관의 명령을 빠르게 하달하기도 했으나 이것 역시 100% 믿을 만한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몰트케는 전신의 군사적 활용에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 전신이 참모본부와 최전방 전투사단 사이의 즉각적인 정보 교환을 가능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철도망을 따라 길게 늘어선 전신선 덕분에 프로이센군은 보다 광활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부대를 지휘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몰트케는 이러한 통신의 발달로 상급 지휘부에서 전장의 사소한 상황까지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무형 지휘라는 독일군 특유의 부대 지휘 방식을 병행하여 강조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만일 프로이센군의 선진화가 철도와 전신에만 머물렀다면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활용점정이랄까요? 여기에 결정적인 하나가 더해져야만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철도와 전신은 병력을 멀리 이격된 전장까지 신속하게 배치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것은 적국과 대면한 각계 병사들의 무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럽 각국에서의 군의 기본 학위는 기술적으로 내세울 만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화성총 발명 이래 격발장치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병사들은 16세기 이래 줄곧 전장식 머스킷 소총으로 무종하고 있었죠. 이 머스킷 소총은 짧은 유효 사거리와 낮은 명중률 때문에 전투 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치명타를 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프로이센군은 당대의 신형 화계인 후장식 강선 소총을 군의 개인 화기로 채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발명자의 이름을 붙여 드라이제 소총으로 알려진 이 신형 소화기는 격발 시 탄환의 내관을 때리는 장치가 뾰족한 바늘 모양인지라 일명 니들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개발된 미니의 탄환을 적용한 이 신형 소총 덕분에 프로이센군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식 전장식 소총으로 무장한 오스트리아군이 한 발을 사격할 때 프로이센군은 무려 6발을 보다 멀리까지 사격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후장식인 터라 엎드린 자세로 장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직립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오스트리아군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840년대부터 점차 프로이센군에 도입된 드라이제 소총은 1866년에 이르러 마침내 현역과 예비역 전체를 망라하는 모든 프로이센 보병병사의 기본 화기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물결이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어 19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그 영향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라는 거대한 역사적 물결의 앞에서 군사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산업화가 전쟁에 미친 영향은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을 통한 무기의 개량과 대량 생산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철도와 통신수단의 발달을 통한 전쟁 수행 방식의 혁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군대와 군수산업 분야로 흡수하여 대규모 군대 등장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무의미해졌고 이제 전쟁은 단순히 군인만의 임무가 아니라 해당 국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과업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전쟁, 즉 총력전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간파하고 이를 부국강병으로 연결시키는 주체는 단연코 여전히 인간임을 케니그라츠 전투는 재차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스마르크와 특히 모트케처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올곧고 줄기차게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토록 추구하는 창조적 소수자의 존재와 역할이 시공을 초월하여 전쟁 승리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이죠.